보시고 시작할까요? 청주 거주하시는 분들은 2박 3일 제주 여행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경기를 다 신청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트로이카 하면 주빙글리, 루터, 칼빈입니다. 삼두마차죠. 그 중에서 칼빈과 주빙글리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주빙글리와 칼빈의 후계자들 합쳐서 개혁주의자들, 또 리폼 트래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장로교, 화란계 독일 개혁교회, 많은 침례교회와 회중교회들이 포함이 되죠. 루터 신학의 핵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이신칭이었다면 칼빈의 신학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루터의 성경 주제 구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였다면 칼빈의 주제 구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루터의 신학은 용서의 기적까지. 그런데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모든 세상 영역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의 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Of course. 칼빈은 그들의 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었어. 모든 악과 선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유명한 예정론을 탄생케 한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어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 선택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멸망받기 위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마지막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택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들인데 하나님이 정확히 누가 택자이고 아닌지를 아십니다. 칼빈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택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주된 임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성으로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구원을 확신한다고 칼빈은 말했어요. 네, 칼빈의 예정론. 그 칼빈이 저기잖아요. 그 개신교인이 되면서 이제 박해를 여기저기서 박해를 받다 보니까 개신교가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당시 프랑스와 1세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왕에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의 그 합리성을 알리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인가요? 그거를 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테스탄트, 카톨릭, 개신교 신자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필요했던, 자기네들을 알리기 위해 뭔가 좀 체계적인 어떤 그런 그 문서가 필요하던 차에 그러던 차에 칼빈이 이제 아까 사진에도 보면 루터하고 다르게 아주 학자풍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써 이걸 다 기록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신교의 틀을 잡아주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시킨 그런 작업을 한 사람이 칼빈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화채설을 사실 인정을 했잖아요. 화채설이라는 게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와 그 빵 자체가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건데, 쯔빙길레는 무슨 소리냐, 그게 전혀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반면 켈빈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을 강조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켈빈에 대한 부분은 원래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켈빈의 고향인 누아용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아버지가 카톨릭 신자로서는, 그러니까 평신도로서는 굉장히 출세욕이 강한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최고의 출세라고 할 수 있는 주교의 보좌관까지 지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카톨릭 안에 이 켈빈을 성공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도 신학 공부를 아버지에서 시키게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일반 평민들이 그렇게 편하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교회에 강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카톨릭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와 그 카톨릭 교회 안에 불화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신학이 아닌 법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법적인 체계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되면서 기독교의 제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제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를 설립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나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래서 예정론이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물론 그 예정론이 이 예정론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의 그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를 가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이제 개선문이에요. 프랑스의 개선문. 밑에 사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19세기에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계획 도시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쪽에 펼쳐져 있는 이 거리가 이제 샹젤리제 거리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거리죠. 그래서 얼마나 뭐 딱 봐도 계획 도시죠. 원형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그 형태의 중심에 바로 이 개선문이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크죠. 물론 로마에 있는 역사적인 그런 그 개선문하고 개념 자체는 다르지만 어떤 그 도시 중심점을 잡아주는 그런 그 형태의 문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그 개선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프랑스 파리 하면 에펠탑이죠. 에펠탑의 사진은 뭐 워낙에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진 중에 하나죠. 야경. 여기 올라가는 게 또 따로 돈 내서 보통 한국 사람들은 가면 밖에서 그냥 멀찍이서 사진만 찍고 옵니다. 올라가 보면 좋죠. 파리 야경 전체 전경이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요거는 샹젤리제 거리, 아름답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거리입니다. 예. 개선문 앞쪽으로 쭉 펼쳐져 있는 야경이고, 이게 이제 낮의 모습이에요. 양쪽으로는 번화가가 쭉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프랑스 일반 여행을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죠. 샹젤리제 거리에서 자유시간 얼마 주고 또 개선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그 에펠탑 있는 데 가서 역시 또 시간 잠깐 보내고 사진 한번 찍고, 또 특별하게 좀 우리는 에펠탑 꼭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팀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어서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 시내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물론 나폴레옹 3세가 만들었던 도시보다는 훨씬 넓어진 그런 그 파리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도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너무 평면이라 우리나라처럼 좀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좀 다양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자, 생강에 흐르고 있는 퐁네프 다리가 되겠습니다. 퐁네프 주변으로 이렇게 뭐 다리를 건너는 것도 좋고, 뭐 주변으로 보면
예, 아주 예뻐서 요 주변을 이제 오가면서 산책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사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유람선을 타기도 하고 그러죠. 강변으로 유람선을 타면 정말 유럽에 있는 강들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1시간씩 우리나라 한강 유람선 혹시 타보셨어요? 어때요? 그냥 좋긴 좋은데 뭐 그렇게 2번 타고 싶지는 않은. 그쵸. 2번 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2번 타고 싶지는 않은 유럽도 2번 타고 싶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거의 뭐 그 보통 나라들이 다 큰 강을 하나씩 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 주변에 워낙에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유람선 꼭 한 번씩 이렇게 타보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자 뽕마크의 모습 여기 루블 박물관 네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까 루블 박물관 투어는 저희가 하셨으니까 또 여기가 시청의 모습이에요. 파리 시청. 파리 시청도 너무 예, 일단 그 건물들이 유럽의 건물들이 다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골 그 기차 여행 가끔 하시나요? 전사님 가끔 기차 여행 하시나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한 번 해봤어요. 그 한번 해보셨어요? KTX로 하는. 여행 그 프로그램 네, 있는 거? 네, 그거 대학생 때 어, 전국 여행 한 번 해봤어요. 다른 분들은 해보신 분들 계세요? 아니 하세요 좀 여행 좀 여행을 하셔야 돼. 바쁘셔가지고 쉽진 않은데 사실 뭐 삶이 여행이고 여행이 삶인. 저기 보시면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기차를 탈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개인적으로 가면 일부러 그런 걸 좀 타요. 뭐 예루살렘에서도 그냥 뭐 택시 타고 갈 수 있는데도 일부러 트램을 타고 가고 예전에 뭐 유럽에 갔을 때도 일부러 독일 갔을 때도 전철 타고 다 지상 전철이잖아요. 지상 전철이 많으니까 그런 거 타고 이렇게 다녀보는데 유럽은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스위스만 하더라도 스위스 기차를 타고 쭉 가면 스위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차 옆이라도 좀 건물들을 좀 그 기와집이라도 지붕이라도 기와집을 올려서 이렇게 좀 한국적인 것을 좀 만들어 놓으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기차만 타고 한국을 둘러봐도 되게 인상적이지 않을까 싶은. 너무 우리나라는 다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가는 데만 동네마다 특색이 없어요. 동네만이라도 한 동네씩만이라도 이렇게 좀 특색을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 운동하고 다 똑같이 스레토리에서 있지 뭐.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슬레이트 지붕이라도 똑같은 지붕이 좀 있으면 약간 좀 통일성 있게 개성 있게 그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개성이 다 무너졌지 뭐. 그러니까. 너무 분일적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유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징들이 있어서 그래서 수많은 그러니까 관광을 그 여행 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행 자원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산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좀 어떤 요소 때문에 이렇게 묻히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해외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를 뭔가 외국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딱히 알려주자고 하니 물론 아름답지만 뭔지 좀 어렵겠지만 뭔가 아쉬운 게 있어요.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한 동네 뭐 조금 성공하고 다 비슷하게 하고 해요. 그렇죠. 그럼 가보면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금 뭐 이렇게 좀 이벤트 해갖고 이렇게 하나 뒤면은 옆 동네랑 비슷한데 또 그렇게 좀 해서
어떤 특색이 맞아. 이게 참 그러니까요. 간판이 너무 많아요. 간판이 많은 거는 오히려 또 다른 데서는 또 볼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건물이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는 동양에 있는 어쨌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너무 서양식으로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은 가도 아직도 유럽 배낭여행의 꿈을 못 버리고 있는 제가 프랑스 시청뿐만 아니라 파리에 가면 세세하게 둘러볼 만한 유명한 서점도 있어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고 하는 영화 촬영 장소기도 하고요. 예, 무엇보다 노틀담 사원도 노틀담의 꼽추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세계의 사람들의 에스메랄다인가요? 그 여자 앤소니 킨이 연기했었죠. 꼽추 역을 봤어요 그 영화? 아니 저는 그걸 애니메이션을 보셨죠? 생각했는데. 애니메이션 보셨죠? 옛날에 한번 그치 아주 옛날에 노틀담의 꼽추. 근데 그 여자 배우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앤소니 킨 연기였지만 여배우가 누군지 이름은 모르지만 너무 예뻐서 막 진짜 여배우한테 폭 빠져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지역 그리고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누아용 거기서 태어나요. 칼뱅이 누아용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곳에서 지내면서 어쨌든 배경은 카톨릭 배경에서 성장을 하지만 당시의 대세였던 그런 어떤 그 개혁주의에서 역시 제외될 수는 없었고 또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탐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그 사람을 배출해낸 도시가 바로 누아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누아용은 지금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이고 오히려 성지순례로 종교개혁지를 가면 누아용보다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실 건데 거기가 말하자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때의 목적지가 스트라스부르였고요. 가는 길에 멈춰서 실질적으로 어떤 중요한 활동들을 했던 장소가 제네바예요. 스위스의 제네바. 그래서 오히려 그 프랑스에 가서 종교개혁지를 본다고 하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 역사가 있게 됐던 근원지가 바로 누아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3층 건물로 된 종교개혁 박물관이 있어요. 그 종교개혁 박물관이 바로 칼뱅이 태어난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확실하게 여기야는 아니고 추정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생가가. 네, 그 생가라고 추정이 되는 곳에 지금 종교개혁 박물관을 만들어놔서 칼뱅과 관련된 종교개혁에 관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작은 마을이지만 그래도 칼뱅이 태어난 그런 그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누아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아용 그리고 칼뱅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 프랑스를 좀 벗어나서 스위스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가 사실 또 볼 게 많죠. 종교개혁하고 관련해서 찌빙빌링하고 관련해서 그런 장소들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 들으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중앙 과제가 있잖아요. 예, 한 장짜리. 예.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가 아니죠. 그 다음 주 취합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취합하시는 게 낫겠죠?
아, 예, 예. 네. 취합해서 내주시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